약속했던 시간이 됐습니다. 오후 8시 돼가지고 저희 오늘 유튜브 방송 처음으로 첫 회를 시작할까 합니다. 사실 이제 인권재단 사람에는 그 회원 모임이 있어요. 한올이라고. 그래서 1년에 몇 번씩 좀 모임을 하는데요. 영국도 보고 영화도 보고 때로는 등산도 가고 뭐 이런 모임인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전혀 하질 못했어요. 그래서 한올 모임 그 회원들을 좀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만나지 하다 보니까 1년이 다 가버렸습니다. 어, 그래서 올해가 가기 전에 이렇게 그 유튜브로라도 영상으로라도 좀 만나고 싶어서 이런 걸 기획하게 됐고요.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로는 제가 이 책, 우리에겐 기억할 것이 있다, 이 책을 5월 달에 냈는데 5월 달에 내고 이게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그렇게 회원들 오고 답사를 가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역시 코로나 때문에 잡았던 기획들 이런 것들 다 취소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답사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 책을 홍보하는 기회도 많이 없었습니다. 뭐 다행스럽게 이 책이 이번에 한국출판문화협회에서 그 청소년 교양도서 30권 그 선정하는 데 들어가가지고 거기 선정되기도 했고, 이번에 이제 3세까지 찍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2세까지 나갔고 이제 3세 나가는데, 이게 이제 더 많이 나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알리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어쨌거나 올해 2020년 한 해가 다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죠. 정말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2020년이 어떻게 기억될까? 아마 우리가 올해 겪었던 이런 일들이 나중엔 역사적인 어떤 사건이 되고 또 그런 기억이 될 거고, 우리 그런 속에서 우리가 이제 잘못한 것들, 또 우왕좌왕했던 것들, 아니면 새로 또 시작된 것들, 이런 것들을 나중에 또 역사가 또 기록을 하겠죠. 뭐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 하루하루 이게 매번 이렇게 이제 임시적으로 하는 이런 것들도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그런 한 해를 살았습니다. 역사적인 한 해를 살았고, 인류가 어떻게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팬데믹 현상을 또 겪었고, 그런 속에서 우리가 잃은 것도 있고 얻은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올해 한 해 동안 코로나와 함께 살았는데요. 잘 견뎌 오셨고 잘 이겨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중에서도 저희 인권재단 사람을 계속 응원하고 지지해 주시는 후원자님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인권재단 사람의 박래군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제가 이제 유튜브로 이렇게 하는 거 처음이에요. 줌으로 회의도 해보고, 줌으로 이제 영상 강의도 해보려는데, 이것도 맨 처음에 서툴렀고, 실수도 하고 그랬는데, 그것도 몇 번 해보니까 또 되더라고요. 유튜브도 한번 또 도전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해가지고, 뭐 반응들도 좋고 그러면 또 뭐 할 수도 있고, 안 되면 이제 접을까 생각도 하고요. 근데 어쨌거나 한 달에 한 번씩은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유튜브들 보니까 이거를 저거를 매번 구독자 수도 늘리고 좋아요도 늘리려고 하고 그냥 기를 쓰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콘텐츠를 계속 올리고, 그 콘텐츠를 또 사람들 관심 끄는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별별 짓을 또 다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어떤 아주 못된 그런 유튜버들도 있고 그걸 또 이용하는 것도 있는데, 결국 돈까지 벌려고 이제 그러는 거죠. 기를 쓰고 그런데 사실 저희는 이제 유튜브를 갖다 제대로 키우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어쨌거나 한번 이렇게 시범적으로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최소한 오늘 반응이 괜찮으면 여기 제 책이 9곡지인데 이 9곡지를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은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너무 이제 아이고, 안경 좀 쓰고요. 이게 안경이 안 쓰니까 이렇게 안 보여갖고. 제 책 이름은 우리에겐 기억할 것이 있다라는 책이고요. 부제로 인권운동가 박래군의 한국현대사 인권기행입니다. 음, 이 책은요, 2011년 가을에 보름 동안 박래군의 천리길 해가지고, 제주 4.3 현장서부터 그리고 분단 현장까지 이제 쭉 돌아봤던 그런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돌아다니면서
매일 아침마다 일기 쓰듯이 그걸 써가지고 페이스북에 올리고 그게 또 언론에 인터넷 언론에 이제 연재가 되고 그랬어요. 그 반응이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한번 책 출판사가 얘기해서 책을 한번 내보자 그랬어요. 그 역사적인 그런 현장들을 인권의 시각으로 이렇게 이제 소개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는데 출판사가 이제 그거를 책을 내자고 받았죠. 그리고 2013년 가을부터 현장을 돌면서 사진 작업도 했고 글쓰기 작업도 병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 상반기까지 이 책을 내려고 했는데 2014년 4월에 세월호 참사 때문에 중단될 수밖에 없었어요. 세월호 참사 이후에 뭐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에서부터 뭐 4.16 재단 만드는 일까지 정신이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중단하고 이제 그러다가 2019년 작년 가을부터 본격적으로 집필을 재개해가지고 올해 5월달에 출간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여행서는 여행서인데 다른 여행서와 같지는 않습니다. 익숙한 그런 여행서는 아닌 것 같아요. 좀 생소한 거죠. 다른 여행서 같으면 거기 장소를 어떻게 찾아가고 거기 풍경이 어떻고 그리고 거기 맛집이 어떻고 뭐 이런 것들 숙소가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좀 그런 것보다 그 사건 현장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현장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인권의 시각으로 설명을 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여행사하고 많이 차이가 있죠. 그 사실 이제 이 책을 소개한 이유는 이 책에서 이런 장소를 소개한 이유는 독자들이 이 책을 보고 현장을 찾아가 보는 겁니다. 아, 박래구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 사건 현장에 가서 이런 걸 느꼈는데, 독자들도 가서 한번 자기 식대로 한번 또 느껴보는 거죠. 이렇게 되기를 좀 바라고 그랬었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답사도 같이 가면서 같이 한번 얘기도 나누고 이렇게 해볼까 생각했었습니다. 자, 이 책의 목적지는 그래서 결국 사람이다라고 제가 서문에 썼습니다. 자, 이 책의 구성은요, 전체 이제 8꼭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 4.3 현장, 용산에 있는 전쟁기념관을 통해서 한국전쟁에 대해 한번 얘기를 하고 싶었고, 그리고 소록도, 한센병 환자들이 이제 격리된 그런 소록도, 그리고 광주 5.18 현장 두 꼭지를 썼고요. 그리고 남산 안기부터 남영동 대형무실을 통해서 고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도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열사들이 모여있는 마성문화공원도 돌아봤고 지금도 현재도 진행형인 세월호 참사 현장도 이렇게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사건 현장은 8곳인데 9꼭지로 이렇게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사실은 더 많았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2권으로 넘기려고 하고 있고 지금 2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권은 이제 내년 하반기에 내겠다 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뜻대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 꼭지 제주 4.3 현장에 대한 겁니다. 제목을 학살과 해원의 섬 제주도라고 이제 정해놨고요. 키워드를 제노사이드, 국가보안법, 그리고 빨갱이 연자제 이렇게 세 가지로 좀 잡아봤습니다. 제노사이드는 뭐 다 알다시피 그 학살을 한 거죠. 근데 학살인데 학살인데 그냥 학살이 아니라 뭐 인종청소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타민족이 타민족을 한민족을 아예 그냥 그 인종청소를 한다든지 또 종교적인 이유로 문화적인 이유로 뭐 등등해서 곳곳에서 학살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다른 학살 집단, 다른 민족이 다른 집단을 싹쓸이하는 식으로 아니면 강제로 편입을 시킨다든지 이런 과정에서 일어나는 아주 끔찍한 그런 반인륜 행위들이 제노사이드죠. 그래서 뭐 단순히 그게 학살만을 통치하는 게 아니라 문화적인 어떤 이런 것까지 다 파괴시켜가는 게 제노사이드인 거죠.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끔찍한 인권 유린들이 엄청나죠. 이런 제노사이드들이 곳곳에서 일어났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도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 4.3 과정에서 국가보안법이 탄생했어요. 1948년 12월 1일 날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거죠. 일제가 1925년에 만들어서 독립운동가들을 때려잡으려고 만들었던 치안유지법을 그대로 이승만이 갖고 와서 국가보안법을 만들었고 이 국가보안법으로 1949년에 무려 11만 명을 체포 검거하고 그걸로 사용도 시키고 그랬던 거죠. 이게 이제 제주 4.3이 계기가 돼서 이제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때 제주 4.3 때부터 빨갱이란 말이 많이 또
생겨났죠. 빨갱이란 말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사회주의 사상, 공산주의 사상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게 아니라 빨갱이니까 죽여도 좋다고 하는 살인면허죄가 같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빨갱이는 굉장히 끔찍했었던 이런 거고, 지금까지도 뭐 걸핏하면 뭐 빨갱이란 말을 막 하거든요. 요즘은 뭐 종북 좌파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지만 빨갱이란 말이 엄청나게 이제 사람을 옥죄는 그런 언어였었죠. 그 빨갱이와 함께 이제 따라오는 건 뭐냐면 빨갱이 가족이기 때문에 같이 공동의 책임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빨갱이 가족들까지 아주 고통스럽게 공직에도 나가지 못하게 한다든지 직업의 자유도 제한을 한다든지 뭐 계속 감시와 사찰 이런 것들을 한다든지 이런 게 80년대까지 이어졌었거든요. 이런 게 제주도 4.3에서부터 생겨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인권의 역사를, 대한민국의 인권의 역사를 이렇게 쭉 찾아가다 보면 결국 제주 4.3하고 만나게 됩니다. 제주 4.3 때부터 제주 4.3 때부터 이제 이게 이제 이런 현상들이 이제 생겨났고, 이런 구도들을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여전히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국가보안법이 이제 이런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억누르고 있는 거죠. 이런 분단의 벽을 넘어야 비로소 인권의 세상이 훨씬 더 지평이 넓어질 텐데 그러지 못한 것. 제가 인권운동하면서 계속 국가보안법 폐지하려고 이렇게 노력했지만 여태까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지금도 제일 먼저 폐지해야 될 악법이 뭐냐라고 하면 국가보안법입니다. 국가보안법이 없는 세상을 만들자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몇 분이 더 지금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댓글 이렇게 남겨주시고 그러면 실시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그때그때 보고 제가 답할 수 있는 건 답하고 이제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서투르죠. 그래서 막 떨면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좀 잘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제주 4.3 현장으로 한번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주 4.3 현장은 사건은 뭐냐?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 사건. 이게 이제 3.1 운동, 3.1 만세 운동 기념 대회를 제주도 관덕정 옆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열었는데, 그거 끝나고 행진할 때 경찰이 발포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걸 기점으로 해서 경찰과 서북청년단의 탄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항하고, 그리고 단독선거, 단독정부 반대를 기초로 해서 1948년 4월 3일 날 남로당 제주도당이 무장대를 꾸려서 무장봉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이래로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 지역이 전면 개방될 때까지 그 7년 6개월간의 그런 기간 동안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발생한 그런 무장대 토벌대 간의 무력 충돌과 토벌대의 진압 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라고 제주 4.3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에서 밝히고 있는 거죠. 사실 제주 4.3에 대해서는 4.3을 얘기하는 게 90년대까지는 굉장히 금기어였어요. 4.3을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국가보안법으로 잡혀 들어가는 거죠. 저기가 있었던 저 인권운동 사랑방에서는 1997년인가요? 그때 그 레드헌터라고 하는 그 제주 4.3 증언하는 그 다큐멘터리를 틀었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 그 서준식 당시 대표가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기도 하고 그랬었죠. 근데 이제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됐어요. 아, 이게 잘못됐네. 2000년도인데 2001년이라고 그랬네요. 2000년도에 제정이 됐고, 그리고 2003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사과가 있었고, 제주 4.3 평화공원이 2008년도에 지정이 됐고, 2014년에 국가 기념일이 지정이 됐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런 얘기를, 제주 4.3에 대한 얘기를 해도 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2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이거는 얘기하면은 국가보안법에 걸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건이라는 거죠. 예, 실시간으로 이렇게 이제 채팅창을 보니까 뭐 자연스럽다고 해서 프로 같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 친구입니다. 예. 그리고 서북청년단 얘기도 하고 그런데 이따 가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4.3 주요 일지들은 좀 보시면 될 거고요. 지금 희생자가 총 14,232명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제주 4.3 특별법에 의해서 그 진상규명위원회에 신고된 수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추정하기로는 3만 명 정도가 학살당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아까 이제 보면 금족지구라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그, 어, 저 48년 10월 17일에 계엄사령부가 제주 해안에서 5km 이상 중산간 지역까지를 갖다 통행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5km 그 이상 쪽에 있는 적은 다 적으로 여겨서 총살한다고 한 거죠. 그럼 포고문을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서 전부 다 해안가로 사람들을 몰아내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54년 9월 21일까지 이 한라산 쪽에 아예 접근조차를 못하게 막았던 겁니다. 그리고 54년 9월 21일 날 한라산이 금족구역이 해제되면서 비로소 이 제주 4.3 사건이 끝나게 되는 거지만 그 이후로 제주 4.3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없었던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거는 학살 지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10번 걸스에 그러니까 검은색이 500명 이상 학살당한 곳이고요. 그리고 이제 붉은색 이런 데들이 이제 많이 죽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제주이 3,758명, 에어룹이 1,505명 뭐 등등등 해서 보면요. 단 한 명도 학살당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주 전 지역이 제주 4.3 때 학살지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제주도가 이제 이번에 이제 4.3 70년을 맞으면서 제주도가 이제 4.3 유적지를 돌아보는 코스들을 갖다 권장을 했는데요. 제주시 동부권, 제주시 서부권, 서귀포시 서부권, 서귀포시 동부권 이게 네 개를 나눠서 이렇게 이제 권장을 했습니다. 이게 주요한 그 제주 4.3 유적지들을 갖다가 선정해서 이렇게 한 거거든요. 이렇게 한번 따라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 전역이 4.3 학살이 진행됐던 곳이기 때문에 어딜 가나 제주도에 어딜 가나 제주 4.3의 그 아픔이 다 배어 있고 서려 있다는 거죠. 그런 곳에서 다 돌아볼 수 없으니까 이렇게 코스를 정해서 돌아보시면 체계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도 여기 다 가보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데 다 가보지 못하고 대부분 가봤는데 다 가보지는 못했고요. 자, 이번 계책에서는 이 중에서도 제가 보기에 이제 중요하다고 하는 곳들 몇 군데를 이제 찝어서 소개를 했습니다. 먼저 제주 4.3 유적지를 돌아보기 전에 제주 4.3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정보가 부족하시다면 제주 4.3 평화공원부터 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제주 4.3 평화공원은요, 2008년도에 이제 개관을 했는데요. 2008년도에 개관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다른 곳에 있는 추모공원, 국가가 만들어서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는 추모공원 중에 가장 잘 돼 있는 곳이 제주 4.3 평화공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주 4.3 평화공원은 그 봉계동이라고 하는 자연지형에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제 많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제 뭐 권위적인 탑이라든지 또 권위적인 어떤 저 국립묘지 같은 이런 형태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그 동선을 자연스럽게 그려서 따라가면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해놓고, 이게 높은 게 없어요. 다 이렇게 그 제주의 그런 자연 지형들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어지도록 만들어 놓고 있고요. 여기 9번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4.3 평화 기념관이거든요. 여기 4.3 평화 기념관을 보면 저 제주도 현무암의 그런 지형들처럼 이렇게 동굴로 들어가는 그 입구가 동굴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걸 쭉 따라 들어가면 제주 4.3의 배경서부터 전개 과정들 이런 부분들이 정말 잘 컨텐츠가 잘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각 장마다 굉장히 끔찍합니다. 그 학살의 저그들을 끔찍한데 제주도의 그런 문화 역량들, 문화예술 역량들이 그 결집돼서 그런 조형물, 미술 작품들 이런 걸로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를 돌아보신 다음에 나와서 여기 이제 여기 추모비 옆에 이제 강명비가 있거든요. 강명비라고 하는 건 그 당시 학살당한 사람들을 이름을 여기다 적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이렇게 보시고, 여기에 또 3번 같은 경우는 행불자묘역이에요. 그리고 4번이 이제 봉안관이 있고요. 이렇게 해서 내려오다가 또 이제 여기 귀천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이제 끝나고 여기 교육관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하나하나 이렇게 이제 찬찬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이제 여기 평화기념관
근데 처음에 들어가면 이런 흰 비석이 누워 있어요. 이걸 백귀라고 그러거든요. 아직까지 제주 4.3에 대해서는 정확한 명칭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명운동 이런 게 벌어지고 있거든요. 제주 4.3의 성격을 규명하고 거기에 맞는 제대로 된 이름을 만들자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런 걸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 이 비에 제주 4.3의 이름을 새기고 일으켜 세우리라 라고 하는 이런 각오와 함께 이런 백비가 누워 있습니다. 이런 아마도 이제 이 백비에다가 제주 4.3의 이름을 제대로 새기는 거 그거는 제주 사회에서 더 많은 논의가 되고 그래서 그 성격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그래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게 통일이 되는 그날일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거나 빨리 제주 4.3의 이름을 만들어서 이 비를 세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 4.3 기념관들을 다 돌아보고 마지막에 나올 때 뭐가 있냐면 다랑시 특별 전시관이 있습니다. 다랑시 특별 전시관은 다랑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다랑시 오름 잘 아시잖아요. 그 300몇 개의 그런 오름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오름 하면 다랑시 오름인데 다랑시 오름 바로 옆에 다랑시 마을이 있었고 다랑시 마을에 있던 주민들이 그 마을에 있던 그 건천에 있는 그 동굴 속에 들어가서 피신하고 있었던 거죠. 11명의 주민들이 피신하고 있었는데 이게 발각이 된 겁니다. 그래서 토벌대가 와가지고 그 나오라고 그러는데 나가면 죽으니까 사람들이 안 나오고 버텼죠. 그랬더니 토벌대원들이 그 동굴 입구에다가 연기를 피워 넣어서 질식해서 죽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11명이 죽었습니다. 이게 1992년도에 4.3 연구소에 의해서 발견이 됐고 이것이 이제 발굴이 됐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노태우 정권 때잖아요. 그때만 하더라도 제주 4.3을 갖다가 알려지지 않으려고 봉쇄하려고 이걸 빨리 수습을 해서 유골을 갖다 화장해 갖고 바다에 뿌려버렸어요. 그리고 동굴 입구를 막아버린 거죠. 근데 그거를 당시에 발견했던 그대로 재현해 놓고 있는 겁니다. 참 이걸 보면은 좀 너무 가슴이 아파요. 이 사람들이 이제 여기 유골이 있잖아요. 유골 바로 옆에 이 사람들이 이제 밥을 끓여 먹던 식구들하고 자기 가족들하고 또 아이들 먹일 그런 밥들 끓여 먹던 솥단지며 밥그릇이며 이런 것들인 거죠. 마지막까지도 먹고 살려고 했던 그런 생존의 어떤 그런 현장들 그 마지막 현장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동강록계에 가면 이 정도 이렇게 남아있진 않아요. 이 동강인록계도 나중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4.3평화공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추모비가 높게 되어 있는 이런 추모비가 아니라 이렇게 낮은 추모비입니다. 추모비가 요 옆에는 강명비 학살당한 사람들의 이름을 쭉 새겨놓은 강명비가 있고요. 5개의 이런 비석으로 추모비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5개의 추모비가 성인 남녀 그리고 성인 어린이들 어린 소년 소녀와 그리고 이 가운데는 아직 태어나지 못한 태아들까지 잔인하게 끔찍하게 죽었으니까요. 이런 사람들의 수위를 가지고 이렇게 추모비를 만들었습니다. 추모비 하면 우리가 이제 굉장히 높고 이렇게 권위적이고 이런 거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렇게 형성하지 않고 이렇게 추모비를 만들어서 좀 좋습니다. 예, 책에서 읽었는데 제 목소리 들으니까 더 마음이 좋다고 그러네요. 예, 잘 봐줘서 고맙습니다. 굉장히 서투른데도 잘 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얘기했던 행방불명자 묘역인데요. 행방불명자 묘역에 이렇게 이제 여기 보면은 비석이 쭉 세워있지만 이 사람 이름만 있어요. 이 행방불명자들은 어떻게 생겼냐면 주로 행방불명자는 제주 4.3 때 폭도로 잡혀갖고 체포돼서 육지에 있는 교도소에 수감됐던 사람들입니다. 특히 이제 대전교도소에 많이 이제 수감됐었다고 하는데 각지에 있었던 이 교도소에 수감됐던 사람들이 한국전쟁 나자마자 이 사람들을 갖다가 학살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대전 같은 경우는 산정골 거기 산정골이 이제 한 1km나 되는 그런 무덤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죽은 사람들을 비롯해서 이제 제주도의 출신들이 이제 곳곳에서 죽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한 5천 명 된다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의 묘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유골이 있거나 이러지를 않고 다 이제 비석만 세워져 있는 이름만 세워져 있는 이런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여기에 이제 이
죽음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의 조형물이 형상화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내려오면 그 봉안실이 있는데 여기 봉안실은 뭐냐면 이제 유골을 발굴해서 그 사람들의 저거를 봉안을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DNA 검사를 해갖고 그 유족들을 또 몇 명 또 찾기도 했어요. 여기는 어디냐면 제주공항 밑에 제주공항에 가면 이 유골 발굴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그 발굴 현장입니다.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이게 사람 뼈예요. 여기 이제 이게 머리뼈고요. 이게 머리뼈고 가슴뼈고 이렇게 되는데 사람 죽은 위에다 또 죽이니까 켜켜이 쌓이는데 이게 이제 한국전쟁 때 그 학살터에 가도 똑같은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렇게 이제 발굴해야 될 그 무덤 이런 게 아직도 지금 많이 있는 거죠. 지금도 지금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마지막 제주 평화공원을 딱 돌아보고 나오다가 마지막 발견하게 되는 조형물입니다. 비설이라고 하는 건 좀 막 눈보라치는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죠. 눈보라치는 그런 모습을 형성하는 건데요. 1949년 1월 달에 중산간 마을에 대한 대대적인 토벌이 이제 진행이 되거든요. 이때 이제 중산간 마을에서 이제 있던 변병생이라고 하는 여성이 아이를 끌어안고 토벌대가 떴다 이 소리 들으니까 도망친 거죠. 아이를 딸내미를 2살 배기 딸내미를 끌어안고 막 도망치다가 토벌대 총에 맞아요. 이 애를 끌어안고서 뭐 그 눈 속에서 막 그 신발을 벗겨주면서까지 그냥 걸어가다가 그 눈 속에 그대로 얼어버립니다. 끔찍하죠. 이랬던 모습을 형성하는 것이죠. 시간이 되게 많이 가네요. 큰일 났네. 예. 다음엔 북촌마을, 학살의 전형 북촌마을, 거기에는, 너분승이 4.3 기념관이 있고요. 거기 가면, 젖먹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젖먹이 거기 그림에 시도 적혀 있는데, 이게 원본을 이번에 강효부 선생님이 주셨습니다. 실제 있었던 거죠. 엄마가 거기서 죽었는데, 엄마가 죽은지도 모르고, 이 어린애가 이제 엄마 젖을 빠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 북촌 학살에, 또는 거기 북촌초등학교에서 이제 일어나고 이제 그랬는데 거기 바로 옆에 이렇게 애기 무덤이 있어요. 원래 애기들 무덤 여기다 묻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그때 학살당했던 아이들 무덤이 있고 여기는 지금 보이지 않는데 여기 찾아가 보면 꽃신이라든지 거기 꽃 같은 것들을 이렇게 사람들이 갖다 놓고 그러면서 추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순이 삼촌이 1978년 창작가 비평 1978년 가오루에 이제 현경 선생님이 중편 소설을 쓴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그동안 이제 금기어로 있었던 순이 삼촌을 제주 4.3을 알리는 그런 혁혁한 공을 세웠는데 이거를 발표하고 나서 현경 선생님이 중앙정보국에 가서 엄청난 고문을 또 당하셨다고 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순이 삼촌인데 이 문학비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비석을 갖다가 눕혀놨습니다. 세우질 않고요. 이게 눕혀놓은 게 원팡밭에서 그때 학살당했던 사람들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형상화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보면은 그 여기 순이 삼촌에 나오는 대목들을 이렇게 주요 대목들을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가시면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북촌을 좀 나와서 선을 지르고 또 좀 올라가면은 제주 사삼성이 있어요. 제주도에도 성이 많이 있지만 이거는 원래 있던 성이 아니라 제주 4.3 때 아까 상간마을 중산간마을에서 중산간마을에서 다 이제 좀 소개시켰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해안가에다 이렇게 성을 다 쌓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밭에 있는 돌들을 가져오게 하고 담장에 있는 돌들을 갖고 오게 해서 이게 섬을 갖다 쌓는 거죠. 그래갖고 여기다가 사람들을 갖다 강제로 집단 거주하게 만들고 감시도 하면서 또 여기 이제 무장대들을 또 감시도 하고 또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됐던 겁니다. 원래 만들었던 제주 4.3성은 이랬다고 이제 그러죠. 이게 이제 선을지에 그대로 복원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덕구산전을 가볼게요. 이덕구산전은 이게 찾아가기가 참 고약합니다. 사려니 숲에 그 검은 오름 쪽에 붉은 오름 쪽인가 그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교래 붙박진 밭
숲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요. 거기 사려니 숲 그 안내소에 가서 물어봐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 가시기 전에 블로그나 이런 데 소개되어 있는 이런 걸 보고 잘 찾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사려니 숲길 따라서 쭉 가다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이제 조릿대가 있는 이 숲으로 이제 들어가서 이제 가야 되는데 거기 올라가다가 이제 그제서야 이런 표지판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들어가서 보면 이렇게 이제 이덕구 산전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제주 4.3 때 주민들이 이제 그 토벌대를 피해서 여기 와서 살았대요. 여기서 살았던 이유는 바로 옆에 천이 흐르고 있거든요. 물이 있다는 거죠. 물이 있으니까 여기서 밥해 먹을 수 있고 그냥 살 수가 있었던 거죠. 여기서 있었던 건데 이덕구가 여기서 잠시 은거를 하다가 1949년 6월 달에 경찰에 발각돼서 사살당합니다. 이덕구는 무장대 2대 사령관이죠. 1대는 김달삼입니다. 김달삼은 1948년 9월 달에 있었던 해주에서 있었던 전국인민대회에 제주도를 대표하는 대표로 갔다가 내려오지 않고 한국전쟁 때 나가서 또 전설하게 됩니다. 이덕구가 이후에 이제 무장대를 갖다 지휘하는 총 책임자가 이제 돼 있었는데요. 이덕구는 이제 워낙 그 토벌이 이제 심해지고 그러니까 주민들을 내려보내고 이제 마지막 이제 항거를 하다가 어떻게 해서 이제 발각이 됐는데요. 자, 여기 무장대가 은거했던 여기 보면 흔적만 남아있어요. 이 돌무덤이나 이런 것들이 아마 집터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이런 것들이 있고 여기 흔적만 남아서 다 폐허가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거기에 여기 이제 제주도의 문화예술인들이 이런 청동에 이 상을 만들어 놓고 가끔씩 제도 올리고 좀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도 또 이렇게 이제 솥단지며 사발이며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어요. 토벌대가 있었던 그런 수학주둔소라든지 이런 데 가면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 토벌대 것들은 많이 남아 있는데 이런 무장대가 있었던 흔적을 찾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이덕구 선전입니다. 그리고 이덕구가 있었던 살았던 그런 조천 쪽에 있는 거기 가면은 이런 가족묘가 있어요. 이 가족묘가 이제 이게 지금 뻔듯하게 있는데 이덕구 이제 친척이 일본에 사는 친척이 이런 거를 했다고 그래요. 아, 여기 가려져 갖고 지금 안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제 여기 토벌대가 나중에 여기 이제 이덕구 가족묘 원래 있었던 가족묘에 이 비석들을 갖다 총질을 해대고 그랬습니다. 이덕구 가족은 이덕구가 이제 무장투쟁의 그런 사령관하고 그러니까 다 몰살당하죠. 제주산 때 이런 아픈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제주 4.3 때 이렇게 이제 토벌대 무장대장을 했던 이덕구가 이제 토벌대에서 사살당한 뒤에 이 토벌대가 이덕구를 여기다가 전시를 하죠. 어떻게 전시를 하냐면 이런 모습으로 십자가에다 매달아 놓습니다. 형경 선생님이 이 모습을 보고 이 장면을 보고 여기에 모티브를 얻어서 지상의 숟가락 하나라고 하는 그런 성장 소설을 쓰게 되는 거죠. 이 이덕구의 사진 원래 생전의 모습입니다. 여기는 사살당한 뒤의 모습이죠. 자, 이게 무장대인데 결국 무장대가 투쟁하고 그랬던 어떤 이런 것들은 단정 반대, 그 분단을 반대하고 뭐 이런 거죠. 단독 선거 반대하고 이제 그랬었던 이런 것들도 있었지만 거기에는 그 무장대가 7년 동안 계속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거기에는 제주도민들의 그런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또 가능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평가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 제주 4.3 평화공원에 거기에 강명비에 이 사람들은 이름을 아직 못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잃어버린 마을 무등이앗 마을을 이제 돌아봤었고요. 그리고 이제 문영천 할머니로 유명한 진아영 할머니의 삼터를 돌아보는 순서입니다. 여기 이제 무등이앗은 제주 4.3 때 중산간 마을에서 이제 토벌대가 들이닥쳐서 불태워버리고 하고 그랬던 마을. 그래서 그런 마을들이, 그런 잃어버린 마을이 한 120개 정도 된다고 이제 그러거든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동강리에 있는 무등이와십니다. 거기에 이제 할머니, 이 홍춘호 할머니가 80세신데 아주 정정하세요. 그리고 저희들 그 안내도 정말 해주시고 정말 놀랄 정도로 그때의 기억을 다 하고 계십니다. 그때 겪었던 기억을 아주 세세하게 기억을 하시는데
한편에서 그렇게 이제 기여를 하시는 저 할머니가 저 기억을 갖고 어찌 평생을 사셨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 할머니가 자기가 동네 사람들하고 같이 두 달 동안 갇혀 살았던 동강 큰 놉계에 들어가는 모습을 본 겁니다. 큰 놉계는 이래요. 이렇게 길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총 길이가 한 180m 되거든요. 저도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봤고요. 여기 이제 중간에 이제 오목한데 이거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제 방호용 여기가 이제 입구인데요. 여기가 입구인데 여기서 수직으로 들어갑니다. 수직으로 들어가면 땅 속에 이렇게 깊은 동굴이 있어요. 새까맣니다. 빛 하나 들어오지 않죠. 여기가 이제 좁은 또 굴이 이어지는데 여기다가 이제 방어용 벽을 이제 만들어 놓고 이렇게 이제 상알도 하고 이제 그랬다고 하는 거죠. 요게 이제 입구입니다. 요 입구로 들어가고 여기 위험하니까 들어가지 말라 했는데 이제 살짝 들어가 봤었거든요. 사람들하고. 여기 이제 들어가 봤고 근데 여기가 이제 이래요. 여기 아까 말했던 여기 좁은 또 기어서 가면 앞쪽 동굴에서 뒤쪽 동굴로 연결될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방어용 그 돌을 싸서 막아놓고 이제 그랬던 거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새까맣니다. 정말 새까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번 들어가 봤을 때 우리 이제 안내하는 사람이 불을 꺼보라고 그랬는데 생전에 그런 어둠은 진짜 없었어요. 빛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제가 이제 그 경험했던 어떤 어둠보다도 그런 그 새까만 그런 어둠 속에서 사람들이 두 달 동안 살았다는 거죠. 이게 영화 지슬의 한 장면입니다. 이 지슬이 실제 있었던 이런 거고 실제 영화 지슬을 여기서 찍은 거죠. 지슬은 이제 제주도에서 감자를 얘기하는 거죠. 감자를 먹는 그런 모습들 이런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저쪽에 월령리로 가면은 굉장히 아름다운 해변이죠. 무슨 제주 해변이 다 아름답지만 그것도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백년초라고 하는 선인장이 자생하는 우리나라에서 선인장이 자생하는 유일한 곳인데 그곳에 진화영 할머니 터가 있습니다. 무명천 할머니로 유명하신 분이죠. 조그만 집이에요. 여기 이제 이 집터를 제주 시민사회에서 이제 매입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여기 이제 가보는 거죠. 이 할머니 여기 사진에 보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터볼 때 총을 맞아서 아래턱이 다 나간 겁니다. 이 아래턱이 다 나갔어요. 저는 이제 이 사건을 어떻게 알았냐면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인권영화제 할 때 레드헌터도 봤지만 이 무명천 할머니라고 하는 거를 김동만이라고 하는 감독 지금은 이제 한라대학교 교수로 있는데 그 김동만 교수가 이걸 30분짜리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준 거예요. 만들어서 상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상영을 하는데 이 무명천 할머니가 여기 이제 무명천을 이렇게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막 이 할머니를 모시고 고향으로 가요. 고향에 들어가서 막 하는데 이 할머니가 막 얘기를 하는데 말소리가 말로 들리지 않고 그냥 괴성처럼 막 들리는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턱이 없으니까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거죠. 이 할머니 이 고통을 안고 계속 사셨어요. 이 무명천을 다른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 풀지를 않고 그랬다 그러고 그래서 사람들 몰래 안 보는 데서야 밥을 먹고 그래서 진통제 계속 폰센트로 맞고 그러면서 사셨다고 좀 그럽니다. 그렇게 살다가 2004년도에 90세의 나이로 돌아가셨어요. 이런 아픔들이 이제 있는 거죠. 아까 홍춘호 할머니도 그렇고 돌아가신 그 진아영 할머니도 그렇고 여성들이 당했던 그런 그 고통들은 더욱더 끔찍하고 더 심했던 거죠. 그런 거를 아직도 말을 못하고 속에 그냥 갖고 있는 거죠. 뭐 사라지면 산다고 이제 얘기를 하지만 그런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알트러 비행장하고 백조에 쓴 지면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알트러 비행장, 요 사진은 그 시사인의 고재열 기자가 쓴 거를 가져왔어요. 여기 알트러 비행장을 좀 보는 거죠. 여기 이제 경락고입니다. 이제 이게 알트러 비행장이 일제가 만들어 놓은 그 활주로가 있고, 그리고 이제 왜 가미가제 특공대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이제 1인용 그 소형 전투기를 몰고 가서 그 미군 함정이나 이런 데 가서 들이받고 자살하는 거잖아요.
자살 자살 폭탄이 돼갖고 날아가서 죽고 이러는 건데 뭐 황제 폐하를 위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천황을 위해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랬는데 다 개소리였던 거죠. 이러던 그런 것이 알뜨르 비행장입니다. 사실 이제 결치로 작전이라고 있어요. 2차 세계대전에 이제 궁지에 몰린 일본이 생각할 때 오키나와나 제주도로 미군이 상륙할 거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상전을 벌이기 위해서 제주도에 일본군 7만 명을 집결시킵니다. 그러면서 제주 도민들을 갖다가 동원해서 곳곳을 갖다가 군사 요새로 만들어요. 이렇게 만들었던 게 그때 만들어지고 실제로 여기서 가미가제 특공 전투기가 뜨고 떠서 공격도 하고 막 그랬던 이런 곳입니다. 그 결치로 작전대로 만약에 미군이 제주도에 상륙했다면 더 끔찍한 그런 일이 이제 벌어졌겠죠. 뭐 오키나와에서 수십만이 또 죽었잖아요. 뭐 자살도 강요당해서 죽고 이제 그랬던 거죠. 근데 여기 알뜨르 비행장에서 송악산 쪽으로 좀 올라가다 보면 여기 이제 서다로 오름이 있습니다. 서다로 오름 안에서는 백조의 쓴짐에 묻히신 또 만병기묘역에 묻히신 분들이 1950년 7월 7석날 여기서 학살당하거든요. 모슬포에 모슬포 경찰서 등지에 이제 있었던 사람들 이게 예비검속으로 이제 갇혀 있었던 보도연맹원들 이런 사람들을 여기서 학살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학살했던 사람들을 사람들 접근도 못하게 하니까 몇 년 동안 건드리도 못해요. 그래서 몇 년 후에나 이제 이거를 수습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표현으로는 우리가 젓갈 담은 것처럼 사람의 살과 뼈 이런 것들이 그냥 다 그냥 그렇게 이제 아까 거기에서 봤던 여기 요 구덩이 안에서 다 하나를 그냥 이렇게 엉켜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수습을 할 때 뼈를 꺼내서 어른뼈, 어른 남자뼈, 어른 여자뼈, 또 아이뼈 이렇게 해서 이제 무덤을 만든 거죠. 그래서 어느 조상이 나의 조상인지 모르니까 우리는 백 조상의 하나의 손이다. 이런 의미로 해서 백조일선 지묘를 만들게 된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됐던 게 1960, 묘지를 이렇게 만든 건 1956년이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이제 1960년에 4.19 혁명이 일어났고, 그때, 제주 4.3에서 학살당한 유족들, 그리고 한국전쟁 때 학살당한 그 유가족들, 이런 사람들이 유족회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신원운동을 벌입니다. 이 한많은 원을 푸는 그런 운동들을 막 벌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유족회가 전국 유족회 연합도 만들어지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1961년 5월 16일 군사쿠데타를 일으켰던 박정희 세력은 군사쿠데타를 일으키자마자 이 유족회를 해체시킵니다. 그리고 간부들을 국가범부로 잡아들이죠. 그리고 이렇게 어렵게 만든 묘들을 파묘해버리고 그리고 이렇게 비석, 추모비 만들었던 거 이런 것도 다 깨버리는 겁니다. 이런 거는 또 거창에 가면 또 볼 수가 있어요. 이 전국적인 현상이었던 거죠. 이렇게 이제 백조일선 지묘가 있고 여기 보이는 요 산은 삼방산입니다. 자, 그래서 백조일선 지묘를 다 돌아보고 나오는데 여기 담 너머로 요쪽에 여기 담장 너머로 여기 담장 너머로 이런 비석이 보이는 거예요. 이런 충원비가 보이는 거예요. 요 끝으로만 보여서 저게 뭐지 하고 이제 찾아가 봤어요. 근데 멀리서 보니까 관에서 만든 거 같이 보이잖아요. 군에서 만든 거 이런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줄 알고 갔더니 충원비잖아요. 여기 갔더니 그게 아니고 사계리 공동묘지입니다. 사계리 공동묘지는 육지도 그랬지만 이 제주도도 마을마다 공동묘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가서 보니까 이렇게 12명의 청년들이 명단이 있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전사한 그냥 한국전쟁에 끌려나가서 전사한 그런 날짜와 그리고 전사한 지역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육군 하사 누구누구는 몇 년 몇 월 며칠 날 어디서 죽었다 이런 것들을 12명을 기록을 한 거예요. 육군도 있고 해군도 있고 해병도 있고 막 이런 거를 적었는데 야 저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저걸 우연히 만났지만 저걸 본 건 굉장히 잘 봤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주 4.3이 끝나고 나서
폭도로 몰린 사람들은 아까 연좌제 얘기했잖아요. 폭도로 몰린 사람은 이 폭도의 누명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짓은 다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 밀항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밀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밀항을 해갖고 일본으로 건너갔어요. 일본 오키나와로 갔고 그래서 거기에 제주도민이 모여 사는 제주도민의 그런 마을이 있는 이유가 지금도 있는 게 그런 거예요. 거기도 이제 제주 4.3 때면 뭐 추념제 지내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그렇게 밀어가는 게 다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경찰의 투시라든지 아까 서북청년단 같은 그런 데에 투시라는 거죠. 서북청년단 같은 경우는 왜 이제 북쪽에서 넘어온 월남한 기독교인들을 주축을 해서 만들어진 청년단이었고요. 이거를 이승만 세력이 키워서 제주 4.3 때 토벌하는 데 동원을 해서 쓴 거죠. 그러니까 끔찍한 그런 학살들을 도맡아서 했던 게 이 서북청년단인 겁니다. 나중에 이제 서북청년단이 이제 이승만한테 이제 버림을 받고 뭐 그러는데 그러다가 이제 군에 또 투신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또 군과 밀접한 또 관계를 맺고 그럽니다. 이런 끔찍한 학살을 저질렀던 서북청년단도 있었고 여기에 투신을 하든지 아니면 군인에 투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를 학살한 대한민국의 군인, 경찰, 심지어 서북청년단에라도 들어가서라도 이런 폭도의 누명, 연좌제의 그런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던 거죠. 빨갱이 가족이라는 이걸로서 벗어나고 싶었던 그런 거죠. 그러려면 대한민국에 충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해병대에 갔던 사람들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해병대 초기 주축을 이뤘던 게 제주도 청년들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한국 전쟁 때 인천 상륙작전 할 때 그 주축이 이 제주 청년들로 이루어진 해병대였다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뭐 귀신 잡는 해병이라고 하는 그런 신화가 생겼다고 이제 그러기 정도죠. 자, 한번 보세요. 제주에서 그렇게 끔찍한 학살이 일어났어요. 엄청난 학살이 일어났죠. 물론 무장대도 죽였죠. 하지만 그건 비할 바가 없이 토벌대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토벌대에서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대살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대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집안에 이제 뭐 이렇게 토벌대가 쳐들어오고 뭐 그러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는 표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피신을 하거든요. 피신하면 그 사람을 대신해서 죽이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 이제 하는 거죠. 그쪽 사람 한 집안이 없어지면 무장대에 갔을 거다. 그러니까 더 그 친척집 사람을 또 죽여요. 뭐 이런 짓도 했어요. 이런 아주 끔찍한 지시를 저질렀고 심지어는 내 가족이 죽었는데 운다고 또 죽였어요. 그 울지도 못했어요. 애도하는 것조차도 가로막혔었던 거죠. 그래서 아까 북촌 학살 때 기억 넘어갔는데 아이고 사건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렇게 이제 울고 싶어도 울 수 없었던 울어야 할 때 제대로 울지 못했던 사람들이 1952년에 전쟁 때 죽어서 돌아온 청년의 장례를 치르면서 그동안 억눌렸던 서름을 갖다 폭발하면서 같이 동네 사람들이 울거든요. 그게 아이고 사건입니다. 근데 그렇게 같이 울었다고 해가지고 이장이며 동네 그 유지들이 다 경찰서에 끌려가서 또 모진 고문을 또 당하고 그러고 봅니다. 그만큼 이 4.3 때의 일은 얘기할 수 없었던 그런 거였던 거죠. 그래서 아직도 해원되지 않았고 이제서야 이제 그런 4.3에 대한 얘기들을 자유롭게 하면서 또 억울한 분들을 좀 풀어주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지난번 70주년을 맞아서 제주도에서 걸었던 70주년 행사위원회가 걸었던 표가 제주 4.3은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자, 대한민국은 이런 제주 4.3의 학살을 위해서 탄생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있은 다음에 국제적으로 두 가지 흐름이 있었거든요. 하나는 2차 세계대전과 같은 그런 끔찍한 비극, 참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 그거를 인권과 평화를 계속 목표로 해서 유엔이 이제 설립이 되고 유엔이 어쨌든 형식적으로는 그런 평화와 인권을 추구하는 그런 국제 기구가 된 거죠. 이런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48년 12월 10일 날 세계인권 선언이 탄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인권의 흐름이 하나가 있었던 평화 인권의 흐름이 하나 있었던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미국과 소련으로 대표되는 자본주의 진영 대 사회주의 진영이
아주 극심하게 대립하는 냉전 질서가 형성되는 과정이었던 거죠. 한반도는 참 불행하게도 후자의 흐름에 적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남쪽 한반도의 남쪽 남한은 대한민국은 이런 사회주의 세력의 남하를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하는 그런 곳으로 위치 지어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엄청난 폭력 속에서 극악한 그런 반공국가로 탄생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어야 된다. 지금까지 진상규명이 좀 많이 되었지만 미군정의 학살 지휘 책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아직 드러나지 않았고요. 그리고 가해 집단에 대해서도 정확한 사실 확인이 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피해자들이 두려워서 말을 못하고 있는데 피해자들이 이런 피해들을 다 얘기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여성들이 당했던 성폭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진실이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후기를 썼지만 그 밝혀져야 될 진실이 있는 것은 언젠가 밝혀져야 한다고 봐요. 그리고 피해자들은 이런 억울함들을 감춘 채로 그대로 둔 채로 그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이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동의하는 시민들이 같이 연대해서 움직이면서 한쪽 중심으로 쓰였던 역사들이 또 바꿔가고 이렇게 되는 것 같거든요. 이런 거를 제가 제주 4.3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길었습니다. 제 얘기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예, 여기 몇 분이 이렇게 좀 올려주셨는데요. 네, 아는 후배들도 있고요. 예,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지금이라도 이렇게 좀 댓글 여기 저 채팅창에다 올려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번 제주 4.3 제가 이제 뭐 오늘 이걸 갖고 이제 이걸 이제 이거 제 책도 보시고 또 제가 책에 있는 내용을 오늘 대략 설명을 드렸는데 제주도에 가시면 제주 그런 그 아름다운 경치도 아름답고 이런 곳만 찾아가지 마시고 제주 4.3 유적지도 한번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걸 보고 정말 좋았다면 저희들 그 인권이라는 사람의 후원인으로 이게 가입해 주시면 제가 신규로 후원을 가입하시는 분들한테 제 책을 사인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또 없네요. 다음 편은 언제 하냐고요? 예, 다음 편은 언제 할까요? 한 달에 한 번씩 하려고 그러는데, 뭐 준비되는 대로 저희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서, 또 이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언제 우리 이제 그 링크 주소 알려드리고, 페북에다 알려드리고, 또 문자로도 보내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이 끝낼 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예, 어디 들을만 하셨나요? 되게 어색합니다. 제가 다른 사람 유튜브 하는 사람들 보니까 아주 되게 자연스럽게 하던데 저는 좀 그런 게 아직 아마추어입니다. 아마추어라서 잘 못하고 그러는데요. 자, 이게 이제 다음 편에는 이제 제 책에 있는 두 번째 꼭지가 용산 전쟁기념관입니다. 전쟁기념관을 돌아보는 그런 걸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한국전쟁의 그런 왜곡된 그런 사실들도 한번 짚어보고 그리고 한국전쟁을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한국전쟁부터 벗어나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런 것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음번에 얘기할까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유튜브 강의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30분만 하려고 했는데요. 50분 했습니다. 이게 시간 조정도 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길게 하면 지루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음에 더 임팩트 있게 핵심을 짚는 그런 강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20년 정말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코로나 잘 이겨내시고요. 내년에도 코로나 잘 피하시고 늘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강의가 좋았다면 인권재단 사람 후원해 주시고 인권재단 사람 후원하시면 우리나라 인권운동, 인권단체, 인권활동가들 지원하는 일을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냥 함께 해주면 고맙고요. 신규로 가입하시는 분들한테는 아까 약속드린 것처럼 제가 사인해서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걸로 제주 4.3 현장을 돌아본 유튜브 실시간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